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밤 여러분들 만나서 인사드리는 함익병입니다.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오늘은 몇 주 전부터 제가 예고 방송을 드렸죠. 예. 우주먼지 현자 타임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정말 멋진 천문학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 채널 운영자이자 연세대학교에서 천문학, 은하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22만 명의 유튜버 구독자를 갖고 있는 지웅배 박사님을 모시고 천문학에 대한 이야기, 은하에 대한 얘기, 우주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웅배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과학 유튜브를 조금씩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런 분일 겁니다. 제가 이제 모신 건 당연히 이것도 역시 저희 사심 초대이기도 하고요. 정말 제가 멋진 이런 콘텐츠를 우리가 일주일에 한 편씩 볼 수 있다는 거는 너무 영광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매주 이제 우리 지웅배 박사님 유튜브 올리는 걸 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제일 개인적으로 궁금한 얘기들 좀 먼저 우주 얘기는 좀 더 있다 하더라도요. 네, 좋습니다. 천문학을 선택한 계기가 있나요? 네, 사실 가끔 듣는 질문인데 조금 독특한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에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한 4살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하는 만화를 하나 봤어요. 그때 저를 사로잡았던 만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은하철도 999입니다. 그거 우리 시대 때 적인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이제 여러 번 재방영을 했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M 방송국에서 하는 재방영 버전을 제가 보고 자랐는데 전 어렸을 때는 그게 일본 만화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저보다 더 앞선 세대 만화인지도 모르고 그냥 봤던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은하철도 999를 보면서 와, 우주라는 게 정말 아름답다, 이런 막연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히 제가 그 작품 보시면은 제일 제가 좋아했던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그 차장 캐릭터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 모자 쿡 눌러 쓰고 있는, 눈 작업하는, 약간 얼굴 잘 안 보이는 차장. 네, 맞아요. 얼굴 새까맣게 나오는 그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를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이유가 막연하게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저 캐릭터는 우주를 승객들한테 가이드하는 게 직업이구나. 약간 이게 더 멋있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차장님처럼 사람들한테 우주를 가이드하는 직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렸을 때는 이제 뭣도 모르고 막 기차를 좋아하다가 안타깝게도 은하철도가 이제 현실 세계에 없다는 거를 깨닫고 어른이 성장하면서 그러면 그나마 비슷한 우주 가이드가 되려면 천문학자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쭉 천문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천문학과 나오셨죠? 네, 맞습니다. 몇 학번이시죠? 학부학번으로 10학번입니다. 01도 아니고 10이에요? 그럼 2010학번이면 딱 저랑 30년 차이 나네요? 그러면 나이는 대충 짐작이 가는데, 그래도 그 학번 때에서 그렇게 공부를 잘 하셨으면, 특히 이공계 공부는 잘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대 천문학과 간다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사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한성과학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만화를 하나 잘못 본 바람에 천문학의 늪에 빠져버려서 계속 천문학자라는 직업을 명확하게 이제 전 장래희망으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른 세대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좀 막연하고 배고픈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 부모님들도 또는 주변의 선생님들도 천문학을 전공으로 하는 걸 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저희 부모님은 심지어 제가 과학자가 되는 걸 별로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게 천문학이든 순수 과학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직업으로서 고생이 많을 텐데 그런 걱정을 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제가 아직도 좀 꽤 충격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장래희망이랑 부모님이 원하는 장래희망 뭐 이런 걸 쓰는 카드, 적성검사도 있고 뭐 다 쓰는 카드가 있죠. 있었어요. 전 당연히 여전히 천문학자. 천문학자라고 했고, 심지어 저는 그때 과고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당연하죠. 근데 저희 부모님은 과고를 아들이 다니고 있음에도 그때 당시에 자기가 이제 희망하는 직업을 복조인으로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해석적이죠, 부모님들은 다. 그래서 아들이 과고를 다니고 있는데
천문학자가 아니어도 그래도 과학자 주변 직업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쓸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되게 좀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객기를 부린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계기를 부렸어요? 조금 이제 주변에서 제가 천문학과를 가겠다는 걸 별로 이제 응원해주지 않으니까 네. 이제 대학 입시 때 제가 다녔던 연세대학교 천문학과만 썼어요. 다른 거는 전혀 안 쓰시고요. 네. 그래서 사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 대학교를 이제 지원할 때 어디를 붙을지 몇 알 개를 수가 쓰잖아요. 없으니까 한 두 개, 세 개. 네, 안전하게 여러 가지 공부하잖아요. 네. 저는 연세대학교 천문학과가 아니면은 나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냥 하나만 쓰고 이제 붙기를 바랬던 거예요. 아. 네, 다행히 이제 붙었으니까 이제 와서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쓰는 과정 중에 아버지나 엄마의 압력이 있어. 특히 엄마는 그렇다고 치지만 아버지는 뭐라고 강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나름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지나가면서 좀 설득이 되었던 게 일단 제가 굉장히 강하게 천문학과를 원했고 네. 그리고 조금 약간의 자랑이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운이 좋아서 그 천문 올림피아드 이제 국제 대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가서 상도 타고 하면서 이 아들의 그 천문학에 대한 애정은 진심이구나라는 거를 좀 그때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네. 이제 공부는 잘하셨어요. 이제 그는 뭐 어디 대학은 원하는 데 갈 수 있을 텐데 집이 좀 부유해서 그러니까 생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네네. 좀 그런 출신이 아닌가. 네네. 그러지 않으면 아들이 천문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한 번은 대판 이렇게 그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막 여유로운 집안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뭐 꾸역꾸역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그냥 찾아가면서 하는 정도로 이제 살았었는데 네. 사실 저도 비슷한 네. 또 계속 연구원으로 살겠다는 생각을 네. 할 쯤에 네. 계속 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저도 천문학이라는 게 막 어떤 큰 돈을 벌기에는 좀 어려운 전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희 교수님 중 한 분하고 만나서 면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꽤 제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답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천문학과 교수님이 네. 뭐라 그러셨어요? 네,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애초에 나도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고민을 했으면 여기에 오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우주를 공부하는 거에서 최고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거니까 정말 밥을 굶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는 거에서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니까 자네도 한번 이제 그런 행복을 찾아가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애초에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여기 안 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좋은 교수님이시네요. 네. 네, 냉정한 얘기를 하시고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왜 첫 번째로 들었냐 그러면 제 어릴 때 꿈이 천문학자였었어요. 네. 네.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 동화책을 안 사주셨는데 그 지학상가 학원상가에서 나온 과학대백과 사진이라고 두꺼운 전질로 된 10권짜리 책을 사주셨거든요. 마이크 좀 바꾸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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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방송 책을 딱 구입을 아버지가 해서 책장에다 꼽아 주셨는데 1권이 우주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태양계 형성 과정 중에 라플라스의 성운설이라는 게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생기는구나. 제가 오죽하면 그 기억을 하겠어요. 네. 똑같은 은하철도 999를 보고 천문학을 꿈꾼 사람은 자기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데 그때 그 충격으로 아직도 그 이름, 우리 공부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거든요. 라플라스의 성운설이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 내 나이에 누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억을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영원히 이제 저는 가보지 못한 길로 이제 그게 남아버리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비겁하게 이제 현실과 타협해서 이제 먹고 살기 편한 이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 박사님이 이렇게 유튜브를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하면서 또 지금 연세대학교 포닥과정 밟고 있죠. 네, 맞습니다. 연구는 언제 하세요, 그러면?
사실 가끔 듣는 질문인데, 왜냐면 네. 콘텐츠 만들 때 저도 유튜브에서 해봐서 아는데 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아무리 네, 전공 맞습니다. 분야라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조금 치사한 전략을 쓰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저 나름대로 찾은 이제 방법인데요. 네. 다행히도 일단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갖고 있던 그 고민이 일반 분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고 실제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 더 주요한 고민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면 좋겠다. 이게 제 고민이었어요. 사실 그 아시겠지만 이제 우주 관련 유튜브 콘텐츠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격이 다르죠. 약간 보통 많은 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더 자극적이고 뭔가 좀 섹시해 보이는 그런 주제들은 사실 재밌게도 실제 천문학자들은 별로 연구하지 않고 별로 관심이 없는 주제들일 때가 그렇죠. 많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외계 미스터리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UFO라든지. UFO.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그게 실제 과학에서 다뤄지는 주제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제 과학자가 뭔가 과학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그걸 재미없다, 좀 덜 중요한 거 이런 식으로 느낄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 연구자가 뭘 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게 제가 유튜브를 할 때 이제 고민이었고, 그래서 다행히도 그 고민과 제가 유튜브 또 연구하는 거랑 맞닿아 있다 보니까 그냥 굳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제가 그냥 주변 연구자들하고 주고받는 이슈들, 이야기들, 뭐 예를 들면 실제로 제가 랩미팅 가서 발표하는 논문을 그대로 그 주의 영상 주제로 할 때도 있어요. 예, 가끔 보면 네. 이 주제를 설명을 하면서 일반인들이 알아듣길 바라고 이걸 주제를 하고 있나? 라는 네. 정도의 네. 최신 그 천문학 저널에서 인용됐던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물론 저희 같은 좀 직접 호기심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으면서 야, 날로 먹는다 정말.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이 유튜브를 할 때 그래도 토닥이면 논문을 1년에 또 몇 편 써야 되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게 규제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유튜브 하려고 그러면 조력자가 한 10명 정도는 있나요? 사실 저도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제가 저 혼자 촬영부터 편집까지는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저기 영상 자료 화면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고급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그리고 적절한 그 자료 화면 동영상들을 다 구하고 편집하고 그걸 딱 맞추려 그러면 네. 도와주는 사람 전혀 없어요? 이게 천문학 분야의 좀 장점일 수 있는데 네. 다행히도 나사 혹은 유럽 우주국 이사 같은 그런 공공기관에서 네. 굉장히 고퀄리티의 영상 애니메이션이나 자료 같은 거를 다 퍼블릭하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뭐 항상 방송 끝에 보면 어디서 인용해 왔다고 다 소스를 밝혀서 네네. 그걸 가져온다는 것까지도 저는 네. 알기는 하겠는데, 네. 그거를 그래도 그 데이터를 요 장면에 요 지금 멘트에 맞는 화면을 고르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자료 화면을 찾지 않나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근데 나름 이제 유튜브 한 지도 이제 벌써 2년 가까이 시간이 차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대충 어느 아카이브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라고 검색하면 해당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가 좀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차피 사실 그래서 이건 조금 제 영상 채널 오래 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 요 영상에 나왔던 클립이 여기도 나오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때도 있어요. 예. 네, 왜냐면 어차피 초신성 폭발 이런 거 할 때 보면 네, 쓰는 거의 정해진 영상 클립을 비슷하더라고요. 사용을 반복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뭐 어디 무분별하게 다니는 자료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제한된 퍼블릭한 자료 안에서만 계속 활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반복해서 쓰이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좀 체계가 잡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은 또 이제 여기랑 완전히 그 좀 다른 의료 채널에서 이걸 왜 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제가 화요일 날 3시간을 재방송 시간으로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에는 항상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분들 모시고 다른 콘텐츠를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신 많은 분들이 이제 비욘디 의학 채널로 들어오시지만 여러분들이 편향된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스펙트럼의 유튜브를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윤배 박사님 만든 유튜브의 내용을 보시면 최신 천문학 지견인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굉장히 쉽게 설명하세요. 그래서 보고 나면 아는 것 같아. 근데 물론 들었으면 무슨 얘기였지라고 생각하지만 2번, 3번 보게 되면 이 얘기구나 하는 생각을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콘텐츠 여러분들이 짬짬이 시간 나실 때 연구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박사님이 하고 있는 우주먼지 현자 탐사를 잠시 들어가서 보시면 어떤 우리 삶의 어떤 그 통찰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시고 선생님한테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왜 우리가 천문학에 대해서 전문가는 연구를 해야 되고 네. 일반인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몇십억 불씩 들여가지고 더블 망원경을 왜 써야 돼요? 정말 그 중요하고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옛날에 막 내가 천문학과에 들어가서 이과생으로 훈련을 받았을 때는 이런 식의 질문을 받으면 되게 분노했습니다. 그렇죠. 어디 감히 이 과학을 연구하고 인류의 지평을 넓혀야 하는 이 시급한 상황에 그러니까요. 그런 한심한 질문을 하냐. 뭔 얘기를 하냐.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되게 그 질문이 무례하고 불편하다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오히려 제가 더 깊게 연구를 하고 지금까지 계속 천문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냥 그렇게 무시하기에는 좀 어려운 질문이다. 되게 답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천문학에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이런 거금을 들여서 우주를 연구하고 이런 과학을 하는 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다른 일들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자신 있게 그렇다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천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뿐이지 다른 것들을 더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것이 그만큼 그 이상으로 그렇죠. 중요할 거라는 거를 늦게나마 요즘 깨닫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주를 왜 이런 거금을 들여가면서 연구를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따지고 보면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천문학 같은 자연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지만 역설적으로 인류의 총 생산량이 가장 적었을 때부터 했던 것도 천문학이에요. 그때는 점성술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예를 들면 심지어 그 점성술을 할 때보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가면 진짜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게 사실은 저는 우주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위에 보면 별자리 찍어놓은 네.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의 관점에서는 배가 불러야 할 수 있는 게 천문학이다. 배가 고파지면 가장 먼저 그만두는 게 아마 천문학일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곤 하지만 오히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가 가장 배고팠을 때부터 줄곧 해왔던 게 또 천문학 같은 자연과학이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막연하게 이 거대한 우주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넓은 우주에 존재하게 되었을까라는 공통의 호기심을 어딘가 한켠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다 네. 있다고 봐야죠. 사실 뭐 거창하게 우주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모두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랬고 다 어른들한테 이런 질문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죠? 다리 밑에서 주워왔죠. 네, 보통 뭐 네, 그렇게 얘기를 나중에 하죠. 자라서 생물학적인 답을 얻기도 하고 여러 철학적인 답을 얻기도 하고 하지만 우린 막연하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을까라는 그 호기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천문학은 그 나의 기원에 대한 질문의 답을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적인 차원까지 끌어들여서 이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막연하게 나의 기원과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질문, 호기심을 갖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다 훈련받은 천문학자, 직업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나 대신해서 대신 해결해주고 내가 갖고 있는 본능적인 호기심을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과학자라는 소수의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인 자산을 들여서 우주를 연구하는 거고 아마 그런 게 그 나라가 발전하면서 계속 우주를 연구하고 하는 거에 투자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이제 인간의 근원, 내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어디서 우리 인간이 이제 처음 태초에 시작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면 지금 본인이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의 제목이 우주먼지예요. 네, 맞습니다. 네. 뭐 현자타임즈는 뭐 요즘 그 흔히 말하는 네. 현실 파악 이런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뭐 요즘 유행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우주먼지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빅뱅의 어떤 그 진화 과정 중에
그 산물의 원소 구성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너무 원래 그 천문학을 깊이 좋아하신다는 걸 제가 대강 알고 있었는데 너무 정확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약간 감동을 받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제목 보고선 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사실 천문학적으로 보면 나는 물론 소중한 하나의 생명체이고 가족의 구성원이지만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결국에 우리는 모두 다 여러 원소들이 모여있는 화학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진짜 기원을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지금 내 몸을 채우고 있는 다양한 원소들이 우주 역사를 통틀어서 언제 처음 만들어진 것일까? 이제 이 답을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문학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모두 다 오래전 여러 별들이 남긴 별 먼지가 모여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저는 저를 비롯한 인간을 우주 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은 여기 서구 사회는 보면 이런 과학을 하신 분들도 인문학적인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게 사이먼 싱이 썼던 빅뱅이라는 책이 있죠. 네네. 네, 그 책에서 읽어보니까 이런 그 모티브를 좀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구나. 생명을 갖고 우리가 평생 공부를 했던 사람이지만 그 생명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이런 것 원소들이 다 우주의 빅뱅에서 시작돼서 핵융합, 핵 과정 중에서 만들어졌다라는 네. 것을 알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왜 그런 과학 교양서라 그러나요? 그런 걸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요즘에는 많은 과학자분들이 그런 시도를 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천문학을 하고 있지만 천문학 말고도 생물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화학을 하신다거나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그 과학 분야 나름대로 느낄 수 있는 여러 철학적인 통찰과 고민을 요즘에는 책이 되었든지 아니면 또 유튜브 같은 채널을 통해서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유튜브는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와서 직접 강의하는 경우도 네, 있고.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또 소개하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 지웅배 박사님이 최근에 낸 그 책입니다. 날마다 우주 한 조각.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이 책을 보기는 봤었는데 예전에 우리 때 그 유명했던 미국 천문 생물학자죠. 칼 세이건. 네, 맞습니다. 코스모스를 네. 보면 화보집이 되게 화려해요. 네. 맞아요. 네, 화보가 그림이 되게 이제 사진이 되게 화려하고 거기 밑에 따른 설명들이 참 재밌게 돼 있어서 저도 그 책을 이제 읽어봤는데 그런 책 한 권이 그 나라 과학사나 그 나라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공감합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도 이제 천문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꼭 읽어라라는 걸 되게 강요를 받았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근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어렸을 땐 정작 코스모스를 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천문학을 좋아하긴 했지만 일단 책의 두께가 주는 되게 어마어마한 그쵸. 공포가 있어서 네. 이제 하도 강요를 받아서 책꽂이에 꽂아놓긴 했지만 막상 펼쳐보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생이 되고 이제 입시로부터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짬짬이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왜 그렇게 이 코스모스 했는지를 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굳이 책이 아니더라도 코스모스는 사실 다큐멘터리이기도 했었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되었든지 아니면 우주를 잘 표현하는 여러 대가들의 SF 영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이제는 더 어린 친구들이 우주 과학을 좋아할 수 있게 해주는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과학자 한 명은 100명의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네. 또 한 명의 영화 감독, 한 명의 소설가, 한 명의 SF 작가는 100명의 과학자를 또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다양한 대중 매체들도 저도 사실 은하철도를 보고 꿈을 꾸었듯이 책이 되었든지 여러 매체들이 이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보고 그 두 번째 코스모스 후편 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들 때 그 소개했던 사람이 닐 타이슨이라는 과학자인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 칼 읽은 집에 놀러 갔었대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를 이어서 미국은 이런 천문학자들이 계속 나오고 끊임없이 대중들에게 그 천문학의 매력을 설명을 하는 것 같고, 더 놀랬던 거는 그때 오바마 대통령 때 아마 그 코스모스 2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네. 코스모스 보라고 그 프로그램 소개하는 그거를 직접 촬영을 했었어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한 나라의 과학이라는 게 과학자의 힘이 아니라 이런 일반 대중들의 지지, 그 다음에 정치권의 협력 이런 게 따라가야 그 나라의 기초과학이 튼튼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일을 지금 지훈배 박사님은 혼자서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아직 조금밖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겠지만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예, 22만 명의 네. 그 유튜버를 갖고 계시지만 아마 매 프로그램 그 방송 올려놓고 보면 구독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구독자 숫자보다 더 많은 조회수를 보이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뭐 가끔씩 그런 영상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박사님을 오늘 또 모셔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런 그 쉽게 얘기하면 되게 그 상황이 경제적으로는 네. 넉넉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기꺼이 갔고, 그 길을 또 이제 묵묵히 가시면서 꽤 재미있는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우산 만든 거. 네. 네, 맞습니다. 예, 지 박사님이 이제 이 위에 우산 위를 들여다보면 네. 우주가 보이는 네. 그런 우산을 제작했더라고요. 사실 이게 천문학,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천문학을 오래 공부하다 보니까 약간의 직업병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이과적인 시선으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문득 다르게 생각해 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 또 하도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우산을 자주 펼치면서 문득 또 어떤 이상한 생각을 했냐면, 우산을 딱 펼치고 동그랗게 우산이 펼쳐지는 그 순간이 약간 높은 밀도로 뭉쳐있던 우주가 빵 하고 펼쳐지는 빅뱅? 네, 빅뱅 같다는 느낌이 문득 드는 거예요. 어허. 근데 그 시선으로 우산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쭉 바라보다 보니까 어떤 되게 아름다운 생각이 들었냐면, 실제로 천문학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해서 지금의 내가 서 있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사방에 둥근 우주가 나를 감싸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침 사람들 다 머리 위에 자기만의 둥근 우주를 하나씩 쓰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진정한 다중우주 아닐까, 막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우산을 딱 펼칠 때 모두가 우주가 펼쳐지는 빅뱅을 느낄 수 있는 우산을 만들면 좀 더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도 우주를 더 자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잘 오랫동안 같이 알고 있는 디자이너분한테 이제 부탁을 드려서 그 우산에다가 실제 천문학자들이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한 우주 은하 데이터들을 그대로 새겨서. 그럼 거기 위에 이렇게 우산에 그려져 있는 게 각각의 은하들이 시뮬레이션 된 게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리스라고 실제 천문학자들이 구현한 그 슈퍼컴퓨터 CPU 한 8,000개를 돌려서 만든 은하 데이터들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그 은하들을 실제로 이제 허락을 받아서 갖고 와가지고 저희가 우주 지도처럼 이제 다 연결해서 그린 우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잘 보시고 나중에 이 책 신청하시고 독후감 남기신 분들한테 내가 우산까지 제가 선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려져 있는 그 우산을 펼치면 보여지는 게 점점이 보이나요? 아니면 흔히 말하는 우주의 필라멘트라는 그런 게 보이나요? 네. 그 말씀하신 우주 거대 구조, 필라멘트라고 하는 그 가닥으로 연결된 그 우주의 모습을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한 거죠. 네. 그럼 그렇게 가닥으로 보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오셨으니까 그래도 천문학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 그 구독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니까 조금 보이는데, 지구를 중심으로 한 단계씩 커질 때마다, 그러니까 지구가 있고 커지면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가 커지면 우리 은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점점 커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목이 어디까지냐면 라니아케아 초원화란까지 알아요.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 위에 또 위에 거대 구조 또 있나요? 사실 당연히 거대 구조는 우주 한가득 널려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인류가 정확하게 세밀한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 우리가 속한 구조가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인 거고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네네.
물론 이제 그 옆 동네 정도도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그리고 옆 동네에는 우리가 셰풀리라고 해서 네, 셰풀리 초은하단이라고 또 이름을 지어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네. 그것도 없네요. 네, 그쵸.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우주가 이렇게 둥글게 이제 우리 지구가 뭐 어디든지 중심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지구를 중심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가 이제 반경 470 490억 광년 정도 됩니다.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직경은 900 네, 900한 7, 80광년 정도.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빅뱅이 터진 게 137억 네. 7억 광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로 넓어진다 하더라도 반경이 260억, 70억 광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관측 가능한 우주가 900 몇십억 광년까지 늘어나 있죠? 이거 너무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우주의 나이가 빅뱅부터 지금까지 한 138억 년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가 다 빛의 속도로 날아오는 빛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138억 광년 네. 딱 내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우주의 빛은 138억 광년 거리에 날아오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이 생각을 예,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 네. 근데 그러려면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딱 지금 크기로 뿅 하고 만들어진 상태로 더 이상 팽창하지 않고 그냥 그 크기로 유지가 되었어야 돼요. 아, 그래야 그렇죠? 네, 그래야 맞네요. 네. 네. 그래야 138억 광년 거리에 있는 빛이 고정된 시 공간을 타고 그냥 스물스물 날아와서 우리한테 이제 보이게 되겠죠. 예. 근데 우주는 아주 작은 스케일로 있다가 점점 팽창을 하면서 이제 지금의 우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구고 이 주먹이 어떤 적당히 먼 거리에 있던 은하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우주가 팽창하기 전에는 은하가 이 정도 거리에 있었고 네. 여기에서 빛이 뿅 하고 출발합니다. 네. 근데 날아오는 동안에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 은하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때 출발했던 빛이 쭉 날아와서 우리 지구에 도달할 때쯤이 되면 이미 그 사이에 우주가 팽창해서 더 먼 거리에 도망가 있게 되는 거죠. 아, 그걸 알 수가 있나요? 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계속 보는 건 빛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냐면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은하에서 날아오는 빛이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빛이 타고 오는 시 공간도 늘어지면서 네. 이 빛의 파장도 똑같이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됐던 게 고무줄 늘듯이 쭉 늘어난 거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빛이 원래의 파장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진 모습으로 날아오고 있는지만 알 수 있다면 네. 그러면 이 빛이 여행한 세월을 알 수 있고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금쯤은 이 빛을 보냈던 그 천체가 얼마나 어디쯤 가 있을 거다. 먼 거리에 있을 거다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물리적인 크기를 실질적으로 반경 한 480억, 90억 광년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허블도 올라갔고 저기 뭐죠? 제임스 웹도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제임스 웹이 올라가서 멀리 있는 걸 본다며요, 지금. 맞습니다. 열심히 보고 있는데 본 게 100 몇십억 광년이 제일 멀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수치는 사실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0억 년 전의 우주를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거리로 바꾸면 130억 광년이 아니라 뭐 한 400억 광년 거리를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럼 거의 태초권을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궁금한 얘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제 그 현자타임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요. 너무너무 흥미롭고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끔은 때때로 우리 일상에서 벗어나서 먼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조금씩 가진다 그러면 정말 각박한 세상에서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번에 저기 몽골 다녀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관측 갔다 오신 건가요? 뭐 연구 때문에 갔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주변에 지인들하고 같이 별을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몽골이 워낙에 날씨가 맑고 또 도시 불빛이 없으니까 밤하늘을 좀 제대로 보자 해서 이제 갔던 거. 그러면 저기 휴대용 관측 네. 망원경 갖고 가셨나요? 그냥 망원경을 따로 갖고 가진 못했고요. 워낙에 이제 아시겠지만 몽골 여행은 짐을 좀 가볍게 해서 간소화해야 가야죠. 네,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이어서 네. 대신 이제 카메라 정도만 갖고 가서 저희가 이제 밤새 은하수도 보고 별똥별 떨어지는 것도 보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그러면 보냈어요. 12시간씩 노출해 놓으면 이렇게 삥삥 도는 이런 사진도 있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찍진 못했는데 이제 계속 노출 시간 바꿔가면서 저희가 이왕이면 별만 찍는 것보다는 별을 배경으로 저희의 사진을 찍어야 좀 더 추억이 남을 것 같아서 네. 이제 카메라 세워놓고 후다닥 달려가서 뭐 한 30초 정도 이제 가만히 다 이렇게 얼어붙어서 서 있고 사진 찍고 이제 그러고 놀고 왔습니다. 네. 네. 예, 사실은 보면 이제 이런 우리 삶과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기초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을 볼 것 같으면 저분들은 무슨 재미로 사나? 세속적인 삶에서는 우리가 말하면 이제 돈을 많이 번다거나,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높은 자리 권력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뭐 노벨상을 뭐 도전해서 이런 게 있는데 천문학 분야는 노벨 천문학상도 없잖아요. 물리학상부에서 가끔 받는 분은 계시지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꿈을 쫓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 친구들 삶이 참 재밌었겠다. 세속적인 삶을 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근데 어디서 가장 보람 있고 재미가 있나요? 재미. 너무 감히 제가 하기에 좀 민망한 질문인데, 저는 아직은 그냥 정말 제가 몰랐던 거, 사소하더라도 몰랐던 거를 뭔가 새롭게 밝혀내고, 그거를 다른 동료 과학자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서로 소통하고 할 때 되게 큰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저희 학교 교수님들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감동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뭐 교수님의 나이가 젊으시든 아니면 되게 나이가 많으시든 상관없이 평소에는 그냥 그런 생기 있는 눈빛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뭔가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어디 강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회 나가서 본인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거나 할 때는 진짜 신입생처럼 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몸은 비록 늙을 수 있겠지만 그 우주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데서 그냥 뭣도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고 우주를 연구하는 그 공부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마 이런 천문학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 박사님이 가끔 유튜브 하실 때 보면 제일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주물른다? 네. 네, 이제 은하가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는 거를 꼭 밀가루 반죽해서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뭐 예쁜 쿠키를 구워내듯이 네. 그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뭐 특별한 모티브가 있나요? 뭐 모티브라기보다 저도 제가 그렇게 반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네. 요즘 여기저기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 나오다 보니까 네. 막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영상 안에서 반죽을 몇 번 썼는지, 그러니까 반죽이라는 단어를 몇 번 했는지 막 세가지고 댓글 다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인지하지 못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 입장에서는 우주가 만든, 그러니까 은하와 별들이 우주가 갓 구운 빵과 쿠키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실제로 요리는 집에서 하세요? 빵을 굽거나 그런 거 할 줄 아세요? 아니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합니다. 또 네. 반죽이 되고 있다? 뭐 네. 이런 표현이 돼서 너무 네. 재밌게 봤는데. 네, 그래서 참고로 TMI지만 저는 약간 요리와 거리가 멀어서 집에 있는 인덕션도 코드를 뽑아놨거든요. 안 써서? 네, 그리고 거기다가 다 책을 쌓아놓고 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식사는 그냥 밖에서만 합니다. 사 먹기만 네, 하시나요? 네, 거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아직 결혼 안 하셨죠? 했습니다. 했어요? 네, 네. 그럼 사모님이 안 해주세요? 네. 저랑 좀 성향이 비슷해가지고 네. 가끔 하긴 하는데 이제 가끔씩 해먹는 거 빼고는 둘 다 그냥 그렇게 밖에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그렇구나. 자녀는 혹시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네. 네, 가끔 이렇게 사생활을 좀 물어본 이유는 네. 역시 이제 생활하고 연결이 되죠. 네, 네. 지금 그러면 두 분이 단촐하게 아직 생활하시는데 포닥에서도 약간의 이제 연구비는 나오긴 하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생활이 안 될 거고 유튜브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좀 되시나요? 어때요? 사실 물론 제가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비욘드 채널만큼 큰 채널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그냥 적당히 용돈 벌이할 수 있을 정도로는 수익을 얻고 있고요. 근데 다행히도 사실 많은 분들이 천문학자라고 하면 막연하게 그냥 배고픈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그 고정관념이 이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우산 만드시는 거 보고 네. 아이디어가 정말 좋다. 네. 사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이제 제 주변에서
일반적인 기업 다니고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물론 그 친구들에 비해서는 벌이가 아주 비슷하거나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굶는 직업도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행히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자연과학 분야에도 적지 않은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도 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간 덕분에 저희도 이제는 적당히 제 삶을 영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연구 쭉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다행히도 그렇게 배고픈 직업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이 천문학 짜고 싶다고 하면은 너무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제가 듣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는 의사잖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그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옆에서 많이 응원을 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자녀 중에 딸이 이제 그 과학을 했죠. 과학을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래도 너 생계는 책임질 수 있으니 네. 계속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면 어떻겠니? 생물학, 바이오 엔지니어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 쪽으로 공부를 했고 그래서 그 일을 좀 계속하면 안 되겠냐? 앞으로 비전 있는 일이고 노벨 생물학상 그 의학 부분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쪽에서 의학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한 20년 정도 연구실에 좀 있으면 안 되겠니라 했더니 딸이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 하셨나요? 아빠는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 네. 힘들다는 거죠. 공부하는 맞습니다. 게 너무 힘들어서 네. 자기는 일단 좀 학교에서 나와서 쉬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더니 안 돌아가요. 네. 지금 이제 천문학 분야 이것도 뭐 저는 전부 다 뭐 지용규 박사님 그 유튜브를 보면서 알게 된 내용이에요. 재밌는 분야가 생겼더라고요. 시뮬레이션 천문학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 천문학이 다른 과학과 다르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실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험을 할 수가 없죠. 이 넓은 우주를 어떻게 실험을 하겠어요. 뭐 다 별들이 너무 멀리 있고 너무 크니까 우리가 좁은 실험실에 이제 가둬놓고 괴롭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여담인데 그래서 저를 비롯한 저희 학교 천문학과 연구원들이 저희 학교에 갖고 있는 전통적인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컴퓨터가 작아서? 아니요. 뭐예요? 뭐냐면 어쨌든 저희는 행정적으로 그 천문학과 연구원이기 때문에 크게는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연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해마다 실험실 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험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컴퓨터밖에 없지 않나요? 그쵸. 근데 저희는 어쨌든 행정적으로는 자연과학대학 소속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화학 약품 네. 다루는 거, 물리학 그 고압 기계 다루는 거 이걸 다 네. 시험을 봐야 되나 어떻게 되나요? 옛날에는 어디 대강당에 모여서 무슨 민방위 교육 받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요즘에는 다 이제 영상 강의로 바뀌어서 이제 그냥 뭐 안전 교육 받는 것처럼 하기는 해요. 근데 전체 재생하면 한 8시간쯤 되거든요. 그래서 다 그냥 그 영상 틀어놓고 자기 할 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힐끗힐끗 보면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담 삼아 뭐라고 하냐면 천문학과 사람들이 쓰는 물건 중에 제일 위험한 거는 우리 휴게실에 있는 전자레인지 같은데. 그렇죠. 그게 폭발 위험이 있다면 그거 하나밖에 없겠네요. 근데 우리가 왜 막 위험한 화학약품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배워야 할지 항상 이제 그 시간 낭비 같이 느껴지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희는 그런 위험한 손에 잡히는 실험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이제 가짜 우주를 만들어서 그걸로 진짜 우주를 재현하고 실제 관측되는 결과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분야가 좀 많이 성장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농담 삼아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빨래 돌린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빨래 돌린다? 네. 시뮬레이션을 돌려놓고 한 번 돌아가면 이게 뭐 몇 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짧으면은 뭐 일주일, 길면 막 몇 개월 동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컴퓨터 CPU를 그러면 몇 달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엄청 큰 규모의 시뮬레이션을 할 때에는 이제 저기 키스티에 슈퍼컴퓨터를 모아놓은 그 연구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컴퓨터 시간을 또 따와가지고 그거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잘 돌아가고 있나
빨래 뚜껑 열어보는 것처럼 가끔 확인해보고 오케이 한 10% 돌아갔군 이러고 또 자기 할 일 또 다른 거 하고 있다가 또 다음날 가서 11% 돌았군 이렇게 또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몇 달씩 걸릴 때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러면 몇 달씩 걸리는 거는? 이제 보통 요즘에 우리가 하고 있는 시뮬레이션들은 우주론적 시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빅뱅 직후에 뭐 가로 세로 높이 한 100억 광년 정도 되는 거대한 가상의 우주 공간을 만들어 두고 그 안에 빅뱅 초기에 여기저기에 막 물질이 랜덤하게 흩어져 있었을 상황을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물질의 밀도가 높으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막 빠르게 물질이 모여들 거고 밀도가 낮으면 사방으로 뺏기겠죠. 또 빼앗기겠죠.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은하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텅 빈 공간이 넓어지고 보이더라고 네.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주 거대 구조가 이제 쭉 만들어지는 거를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실제 그거를 보려면 한 138억 년을 기다려야 하니까 당연히 실제 우주론 할 수가 없고 이제 컴퓨터로 그걸 계산을 빠르게 돌리면 네, 이제 그 실제 우주의 진화 과정을 좀 투박하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 천문학에서 어떤 이제 그 데이터 값을 예상 데이터 값을 넣겠죠. 네. 넣고 시뮬레이션 돌리면 지금의 우주랑 비슷한 모양이 재현되나요? 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은 꽤나 정교하게 시뮬레이션들이 많이 완성이 돼서 우리가 실제 관측하고 있는 그물 모양의 막 은하가 얽혀 있는 거대 구조 같은 것들도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엔 또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의 뭐 분해는 해상도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제 시뮬레이션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입자 하나하나들 파티클 하나하나의 질량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의 성능을 비교하거든요. 정밀한지 안 한지를 네. 그걸로 체크하는군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베스트는 진짜 우주처럼 각각의 파티클 하나하나가 진짜 별 하나하나 정도의 질량밖에 안 되게 만들어야 진짜 우주에 거기 가깝죠.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은하 하나 만들 때만 파티클 수억 개를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건 컴퓨터가 지금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일 잘 만들어진 초고해상도 시뮬레이션도 입자 하나, 파티클 하나의 질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뭐 태양 질량의 100만 배 수준이에요. 그러면 100만 배면 뭐 거의 구상성단 하나 정도 되겠네요. 질량인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현존하는 가장 좋은 퀄리티 시뮬레이션으로도 제일 작게 분해해서 만들 수 있는 스케일이 별 하나가 아니라 별 수백만 개가 모여있는 성단 하나 정도까지로 투박하게 쪼개서 우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대충 만들어 놓으면 아웃라인이 지금 우리 관측되는 우주랑 비슷하게 나오나 보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컴퓨터 용량 싸움이네요. 그렇죠. 이제는 어떤 새로운 수학적인 기법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이젠 단순하게 컴퓨터 성능, 컴퓨터 용량 문제이고요. 그래서 뭐 요즘 막 언론에 많이 나오는 뭐 소위 양자 컴퓨터 이런 거 이제 개발이 되면 진짜 이제 좀 더 차원이 높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끔 이제 그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다가 여기까지가 천문학의 영역이에요. 이제는 물리학자분들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했던 물질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암흑 물질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툭툭 던지시는데 네. 엊그저께는 또 목성의 암흑 물질 관측 기구로 쓰지 않은 그런 것도 또 그 발표하신 거를 논문을 설명해 주셨는데 제 생각이에요. 암흑 물질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되게 날카로운 질문인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는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실제로 이제 암흑물질 이야기를 하면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 과학 역사에 있던 약간 흑역사 중에 네. 하나가 에테르 이야기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한동안 실제 20세기까지 인류가 우주는 에테르라고 하는 신비로운 물질로 가득 차 있을 거다. 그래서 에테르를 매질 삼아서 우주 공간에 빛이 퍼지고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세기 때 실험을 해가지고 에테르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밝혀지게 되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빛에 대한 이해로 넘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실제로 있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암흑 물질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우주를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게 현대판 에테르 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아주 틀린 접근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열심히 찾는데 안 나오면 없는 거 아닌가. 사실 이게 좀 치사한 답변일 수 있는데 네. 암흑 물질이 정의 자체가 찾을 수 없는 물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중을 그렇게 해놨죠. 네, 그러니까 일단 암흑 물질이 필요했던 이유는 우리가 은하나 은하단 같은 뭐 은하 속의 별 혹은 은하단을 이루고 있는 은하들의 움직임을 쭉 관측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중력이 아니면 진작에 다 사방으로 흩어져야 되죠. 흩어질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쟤네들을 안정적으로 붙잡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충분히 강한 중력이 추가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추가 물질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의 자체가 빛을 발하지도 않고 흡수하지도 하지도 않고 않고. 애초에 천문학이 망원경으로 빛을 검출하는 학문인데 그러니까요. 빛으로 검출할 수 없는 애들이 추가로 있다라는 거를 세팅해 버리니까 이제 이거는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그냥 문제가 되어 버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제 끈 이론이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끈 이론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그걸 하면 설명은 되는데 끈을 관측을 하라 그러면 못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럼 그게 맞아라고 이제 실험하시는 분들은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데, 천문학에서 관측을 할 때 관측하면 그 질량은 있어야 돼요. 근데 관측이 안 돼. 그럼 뭔가 있을 거야. 네네. 라고 얘기해버리면 없는데 이론에 어떤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가끔은 이제 아마추어적인 생각으로. 아니요. 전혀 저는 되게 날카로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제로 저는 에테르보다 오히려 더 비슷한 사례로 들어볼 수 있는 게, 그 옛날에 갈릴레오 그 시대 때 지동설이나 천동설이나 싸울 때 등장했던 이상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뭐죠? 그 주전원이라고 해서 혹시-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화성이 이렇게 동글동글 돌면서 이렇게 궤도를 도는 걸로, 공전 궤도를 이렇게 네. 뭐 도는 걸로. 맞습니다. 네. 이제 그게 왜 등장했었냐면, 가끔씩 옛날 사람들이 화성 같은 행성의 움직임을 쭉 보다 보니까 뭔가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끔씩 유턴해서 거꾸로 갔다가 또 앞으로 갔다가 거꾸로 갔다가 하는 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지구를 중심으로 예쁜 원을 그리고 있다라고 해버리면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죠.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주전원이라는 개념을 추가해서 화성이 예쁘게 그냥 한 원만 돌고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위에서 작은 원을 이렇게 복잡하게 돌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거거든요. 그거 하면 맞대매요. 그렇게 관측이 된다며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주전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관측되는 현상을 굉장히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네. 저는 어쩌면 이 암흑물질이라는 것도 아하. 지금까지 관측된 우주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이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물질로서 진짜 뭔가 신비롭게 존재하느냐라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나중에 가서 암흑물질도 결국엔 없는 거, 그냥 개념적으로 우주를 잘 설명하기 위해 등장했던 보조장치였던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측이 되고 어떤 과학적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명백하게 지금 찾아내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반전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사실 암흑물질이 물론 아직은 주류이기는 해요. 네. 근데 암흑물질을 믿지 못하는 일부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이 만든, 그리고 조금씩 인기를 얻고 있는 대안이론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뭐예요? 그게 좀 이름은 어려운데 몬드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방송에서 한번 다루신 적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소위 수정 뉴턴 역학 해가지고 네. 뭐 모디파이드 뉴턴 다이나믹스 이렇게 부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물리학을 가정하고 있냐, 사실 이것도 가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생각보다 중력이 아주 먼 천문학적인 스케일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강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에 네. 반비례하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 정도의 비좁은 스케일에서는 그게 근사치였어가지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실제로 더 먼 천문학적인 스케일까지 가게 되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 것보단 좀 더 강한 스케일로 중력이 작용될 그냥 수도 거리에 있다. 반비례하는 정도로. 네. 네. 그런 식으로 작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은하 속의 별들, 은하 주변의 은하들, 이런 애들이 더 강한 중력으로 붙잡혀 있는 것처럼 관측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암흑물질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가정할 필요가 없는. 네. 실제로 그런 노력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도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관측 데이터를 모아봐서 그게 논리가 입증이 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뉴턴의 고전역학 체계를 무너뜨렸듯이, 만약에 정말 이 몬드, 수정 뉴턴 역학이 또 주류로 올라온다면 우리가 지금 굳게 믿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체계도 아마 무너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학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어떤 이론이 나오고 입증을 하고, 입증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 새로운 반론이 제기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천문학은 그런 게 되게 빠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되게 저는 재밌는 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현장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천문학계가 꽤 보수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예로 들었던 그 지동설, 천동설 두고 싸웠던 그 사례만 봐도 화성의 역행이라는 당장 설명되지 않는 이상한 관측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곧바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옮겨간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계속 지구를 우주의 중심에 두고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주전원이란 이상한 개념을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로 수천 년 더 이 천동설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가 너무나 많아서 지금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물론 저는 그러지 않기를 저도 바라지만 빅뱅 우주론에 기반한 지금의 현대 우주론 자체가 좀 많이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어느 정도의 합의된 그 상황 안에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계속 바꾸면서 이 큰 틀을 유지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정말 한계에 부딪히면 이젠 다른 대안이론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한 번 이제 혁명이 벌어지게 되는 거겠죠. 제가 느끼는 건 요즘에 이제 막 워낙 좋은 망원경들이 이제 우주로 올라가고 거기서 사진들이 빨리빨리 들어오고 또 빨리 해석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능동적으로 빨리 변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느끼셨던 그 변화들은 큰 틀에서 보면 빅뱅 우주론이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성을 대세는 흔들지 않는 정도의 사소한 수정들인 거죠. 그러니까 레볼루션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우리의 삶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 내 건강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고담 줌론으로 들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잠 못 이루는 밤에 맑은 날에 지금 서울에서는 별이 거의 안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리산에 가면 밤에 야간 사냥을 해보면 하늘에 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달랠 수 있다면 적어도 우리 정신 건강만큼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우주먼지 현자타임스의 지웅배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왜 천문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우주를 바라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하는 철학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소소한 몇 가지의 우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보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으니까 몇 가지 질문만 좀 답점해주고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공예과를 가고 싶었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겠어 하고 시각디자인에 갔는데 안 맞아서 자퇴하고 또 공예를 보냈는데 아버지가 항공운전에 가서 겨우겨우 졸업했네요. 예. 좀 안타깝죠? 뭐 저는 다양한 직업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멋지게 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항공운항 가면 스튜어디스나 항공사에서 일을 하실 것 같은데 또 어떤 인연이 되면 비행하는 과정 중에서라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좋은 모티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인터스텔라처럼 블랙홀에 들어가면 정말 시공간이 뒤섞인다 생각하나요? 과학이 더 발달해서 블랙홀에서 빠져나오면 타임머신이 될까요? 이분도 저랑 비슷하게 굉장히 이런 인문학 과학책을 많이 읽으신 것 같은데. 일단 블랙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은 안타깝게도 지금의 천문학은 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리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나요? 네, 물리학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블랙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표현으로 이 얘기를 드리면 고밀도 코딱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블랙홀 자체 크기는 0이에요. 저기 뭐라 그러죠? 그 사건의 지평선 직경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건의 지평선은 그 질량과 중력으로 정의되는 가상의 경계선인 거고요. 네. 실제로 블랙홀 자체 크기가 얼마나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0입니다. 그냥 거기서 쭉 빨려 들어가서 0이 되는 거예요? 네. 사진 찍어서 보여줘서 설명하신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뻘겋게 맞습니다. 이렇게 돌아 있는 거. 네, 그거는 그 블랙홀 초고밀도 코딱지가 주변에 일그러뜨려 놓은 시 공간의 효과 때문에 그 주변의 빛이 이제 동그랗게 보이는 일종의 투영된 이미지를 본 거고요. 블랙홀 자체는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주황색으로 링으로 그려진 어느 가운데 한 점에 코딱지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의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기로 블랙홀은 정말 부피가 없는 그 작은 곳에 모든 질량이 모여 있는 거다 보니까 밀도가 무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수식에 넣게 되면 일단 이제 답이 계산기가 없는 얘기잖아요. 터져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그 극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블랙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당연히 이야기하기 어렵겠지만 블랙홀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의 그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지는 이야기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블랙홀 중력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블랙홀을 만약에 제가 발로 딛고 있다고 하면 네. 블랙홀이 잡아당기는 제 발바닥을 잡아당기는 정도와 네.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정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발을 많이 잡아당기겠죠? 네, 왜냐면 제 키만큼 블랙홀로부터의 거리 차이가 생기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발바닥은 빨리 끌려갈 거고 머리카락은 좀 천천히. 덜 끌려갈 거고 그러면서 몸이 길게 늘어지는 거죠. 고문이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인터스텔라 영화가 사실에 가깝게 영화를 찍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고어 영화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능지처참이 그거거든요. 이렇게 네네. 사람 묶어놓고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거니까. 네, 실제로 그래서 그 별들이 블랙홀 주변에 끌려갈 때 그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 별이 쭉 늘어져서 물질이 길게 스파게티 가닥처럼 끌려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상을 스파게티피케이션, 스파게티화라고 부릅니다. 네. 예. 그러면 빠져나오면 타임머신이 될까요? 타임머신은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좀 답이 정해진 그 질문일 것 같은데 네. 안타깝지만 우리가 진짜 버튼 눌러가지고 막 미래로 뿅 가고 과거로 뿅 가고 이런 영화 같은 타임머신은 일단 불가능할 거예요. 네. 대신에 블랙홀을 활용해서 간접적인 시간 여행은 가능합니다. 들어갔다 못 나오는데요? 이제 블랙홀에 들어가는 것보다 아, 블랙홀 주변에서 머물다가 오는 거죠. 상대성 이론에 맞춰서 시간을 좀 네. 늦게 가게 하는. 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타임머신은 진짜 버튼 눌러가지고 순식간에 100년 뒤로 흉 점프하는 그런 느낌의 타임머신이겠지만 그거는 아닐 거고요. 대신에 제가 블랙홀 주변에서 1년 정도 살다가 지구에 오면 지구는 100년 정도가 흘러 있으니까 99년에 이득을 보는 방식의 시간 여행을 가능한 거죠. 네. 네. 천문학 전공자들의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천문학관에서 연구하나요? 미국 나사 같은 곳에서? 한국에서는 어디예요? 좀 구체적인 질문인데. 네. 아주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저는 이거부터 좀 먼저 전제로 하고 싶어요. 제가 천문학 관련 질문을 받을 때 특히 이제 고등학생 같은 친구들한테 항상 받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전 저 질문이 천문학은 진로가 불투명하다라는 그 여전히 남아있는 고정관념이 깔린 있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까놓고 말하면 천문학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학에 있는 모든 전공은 그 전공을 살려서 그 연구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 전공과 상관없는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든지 지급을 하는데 의사 같은 거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그냥 그대로 지급으로 연결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천문학뿐만 아니라 경제학도 그렇고 물리학도 그렇고 전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천문학을 살려서 전공을 살려서 연구를 하게 되면 뭐 대학 연구시설에서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대전에 있는 천문연구원 아니면 항공우주연구원 또 이제 최근에 사천에 생기는 그런 우주청 이런 곳에서 연구하는 것이 가능할 거고요. 만약에 천문학 전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요즘엔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천문학이 요즘에는 좀 컴퓨터 과학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천문학 같은 경우는 그게랑 연결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시뮬레이션도 그렇고 아니면 애초에 천문학 자체가 이미지를 분석하는 과학이다 보니까 그 이미지 데이터를 또 되게 잘 다루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제로 제 주변에 저희 연구실 선배분들 중에도 의학 영상, 의료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회사를 차려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요. 또는 뭐 자동차 디자인,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인공위성 연구하시다가 국정원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정원에? 네. 어. 인공위성 그런 이제 군사위성 이런 거를 데이터 연구하시다가 이제 국정원까지 네. 가시는 분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다양한 활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정말 좋아서 기초과학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어떤 형태로 직업에 연결되는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대 광풍이 부는 것 같은데 뭐 의대 가면 의사가 확실히 되니까 그건 안정적이긴 하지만 좀 취미가 잘 맞으면 모르겠지만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녀의 꿈을 소중하게 하는 그런 어른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네요. 천체 물리학과 천문학과의 차이가 있나요? 너무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지만 좀 간단하게 말하면 저희끼리 하는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면 천체 물리학은 칠판으로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천체 물리학은 칠판으로 하는 거고, 네. 천문학은 망원경으로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나온 거군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천체 물리학은 좀 더 이제 수학 물리학 기반으로 수식으로 우주의 모습이 어떨지를 연구하고 그거를 증명해달라고 저희한테 이제 과제를 주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그냥 이론이고 관측이고 이렇게 되나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저희끼리 좀 놀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천문학에 가까운데 천체 물리학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냥 봐야 그게 과학이지. 보고 그걸 증거로 입증을 해야 과학이지. 그냥 칠판 속에 아무나 다 가능한 이야기 하면 그게 무슨 과학이냐, 수학적 유희지라고 저희가 이제 비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반대로 천체 물리학 하시는 분들은 너희들은 보는 우주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린 아직 보지 못하는 그 수학에 갇혀 있는 세계까지 그 볼 수 있는 우주 저편의 우주까지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국에 너네는 나중에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야기했던 걸 뒤늦게 입증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리학 분야에서 보면 이론 물리학하고 실험 물리학이 네, 있는데 네. 그런 관계랑 좀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우리가 점성술을 아스트롤로지라고 그러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그 천문학은 학문인데 아스트로놈이라 그래요? 네, 네. 그 다시 대체적으로 방법이 없나요? LOGI가 붙어야 학문이잖아요. 사실 뭐 저는 아스트로노미 혹은 뭐 이제 아스트로노미 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긴 하는데 저는 지금의 네이밍도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결국에 천문학은 우주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자연 철학, 자연과학의 시작의 한 갈래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뭐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트로로지라는 더 탐나는 이름을 그쪽이 가져간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선점의 쪽이죠. 네. 뭐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든지 먼저 하는 사람이 이름을 좋은 걸 가져가면 그 다음 사람이 따라갈 방법이 없기는 해요. 네. 천문학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수학을 잘해야 하나요? 사실 이건 사람마다 답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약간 이것도 농담을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수학을 못해서 천문학과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수학을 진짜 잘하면 수학과에 가는 거고요. 그렇죠. 수학을 조금 잘하면 물리학과에 가는 거고요. 수학을 그다지 잘하지 않으면 천문학과에 옵니다. 그래서 천문학은 물론 요즘은 수학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기는 해요. 다만 천문학자들에게 필요한 수학은 진짜 본질을 파고들어서 뭔가를 수학적으로 증명한 레벨의 어려운 수학이라기보다는 그 수학자들이 발견한 수학적인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우주에 적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유저 입장인 거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그 수학에 대한 그 논리 체계를 이해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굳이 어떤 수학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정도의 그런 능력이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쓰면 핸드폰을 이렇게 사용할 줄 알면 되는 거지 여기 뒤에 깔려 있는 뭐 어떤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 자체까지는 다 몰라도 되는? 네네네. 그러면 아주 뭐 그냥 수학자처럼 수학을 잘해야 되지는 않아도 되는군요. 네, 저는 그래서 학생분들한테 수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찍이 천문학 전공을 좀 포기하려는 친구들도 가끔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너무 그렇게 그 수학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일찍 접을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 체계를 가지고 웬만한 수학 정도를 따라갈 수만 있다면 천문학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네. 가장 좋아하는 SF 영화가 있나요? 제가 2편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혹시 그래비티 영화 보셨나요? 못 봤어요. 그래요? 네. 저는 그래비티 영화가 너무 기억에 많이 남는 영화였거든요. 그게 우주 쓰레기 때문에 벌어지는 우주인들의 그 고난을 다룬 영화인데 사실 저는 그 SF 영화가 왜 기억에 남냐면 영화 예고편은 제가 대충 봐가지고 우주인이 우주 미아가 되는 영화라는 건 대강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우주인들이 허블 우주망원경 고치러 올라가서 그 사단이 나는 게 이제 우주 그 영화 스토리거든요. 근데 저는 허블 망원경이 영화 속에서 부서진다는 건 몰랐어요. 영화에서 부서져요? 네. 그러니까 딱 시작하자마자 허블 우주망원경 고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우주 왕복선이랑 허블 망원경이 다 이제 박살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구나. 네, 저는 그래서 그때 약간 멘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인이 막 우주 미아가 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허블 우주망원경이 부서지는 그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SF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다음 어떤 영화 SF 영화? 그리고 제가 좀 이제 개인적으로 애정을 갖고 있는 SF 영화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양자경 배우가 상 탔던 영화인데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고 그
다중우주가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중국 영화예요? 아, 아니요. 중국 헐리우드 영화. 영화인데 네, 헐리우드 영화인데 주인공이 중국 네. 배우예요? 네. 그래서 아. 헐리우드에서 그 오스카를 이번에 휩쓸었던 영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만든 SF 영화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바깥에 셀 수 없이 많은 우주가 있을 거다라는 그 다중우주라는 너무나 모호한 개념을 한 개인의 삶에 빗대어서 되게 와닿게 표현하고 되게 인상적으로 표현했어 가지고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지용비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거 자세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학을 평생 공부하신 분인데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표현이 되게 수려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시죠. 그래서 가서 우주먼지 현자타임지를 보시면 그 짧게 이런 그 수려한 그 표현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눈호강, 기호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첨성대는 별을 도대체 어떻게 본 걸까요? 아, 저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죠. 우리나라 최초의 맞습니다. 천문대다 그러는 거에 대해서. 네. 저도 당연히 그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경주에 갔기 때문에 네. 그때 처음으로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 첨성대를 봤는데 저게 진짜 천문대였을까? 라는 생각을 저도 어렸을 때 했어요. 저도 네. 물론 전 역사 전문가는 아니어서 디테일한 답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첨성대가 어떤 논란이 좀 있었냐면 일단 첫 번째 보통 천문대는 별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지금 보면 막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첨성대는 당시로 치면 경주 한복판에 신의 한복판이에요. 그냥 네. 왕이 살고 있는 도심 한복판에 지었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그 신라시대 기록을 보면 첨성대를 정확히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썼다는 기록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삼국사기에 기록은 네.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진짜 돌을 쌓아서 첨성대를 올렸다라는 그 문장 하나만 등장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천문대냐라는 이제 그런 논란이 많았던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간접적인 증거는 하나 있습니다. 그 신라시대 기록을 보면 첨성대가 지어진 직후부터 천문 관측 기록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아. 네, 그래서 첨성대를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썼다라는 기록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네. 첨성대가 뭔가 별을 많이 보게 해주는 그런 용도로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정황적인 증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제 유출을 하고 있냐면 첨성대 옆에 보면은 네모난 창문 같은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네, 봤어요. 거기 올라가면 또 거기까지 흙이 쌓여 있습니다. 네, 흙이 쌓여 있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안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뭔가 별을 보는 방식으로 사각형을 이렇게 네, 했는데. 네.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한 가지 우리가 또 재밌는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왜 높은 산 꼭대기가 아니라 도심에 지었냐라고 하는 그 반론에 대해서 반대로 오히려 과거에는 별을 관측하는 것이 왕이 직접 관장해야 되는 국가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왕궁이 있는 그 신라 경주 근처에 첨성대를 지었던 게 아닐까라고 해석도 할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거기서 보면 조금 더 잘 보이긴 했을까요? 높은 데 올라가서 봤으니까. 아, 그렇죠. 또 사실 옛날에는 뭐 굳이 산에 갈 거 없이 네. 지금처럼 관공이가 없었을 거라서 그렇죠. 네, 똑같이 맑은 밤하늘을 충분히 봤을 거라서 저는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우주 은하 연구하시는 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겠지만 행성학을 하시는 분도 따로 있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신문에 났어요. 화성 지하의 바다 지하에 20km 정도 뚫고 내려가면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것 같다라는 네. 논문이 나왔던데 생명체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누가 주셨어요. 아, 네. 그 사실 화성의 땅 밑에 그 얼음이 있다거나 액체 바다가 있을 거란 이야기는 되게 옛날부터 있었고요. 그렇죠. 얼음 정도는 사실 일찍이 발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화성에 하필이면 표면도 아니고 지하에서 바다가 발견되었다는 게 꽤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일단 지금 당장은 화성은 생명체가 살기 좀 안 좋은 환경이긴 해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화성은 자기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액체 멘틀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기장이.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지구는 지구를 감싸고 있는 자기장이 일종의 선크림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태양에서 날아오는 여러 자외선이나 해로운 그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화성은 일단 그런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설령 인간이 진출한다 하더라도 방문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거기 죽치고 사는 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마치 핵전쟁 때 땅 밑으로 들어가서 방공호에 사는 것처럼 아, 지하에서는 살 수 있겠네요. 네, 화성의 지각 자체를 방공호 삼아서 땅 밑에 기어 들어가 사는 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화성 지하에서 이제 바다가 발견되었다는 건
실제로 이미 일찍이 그 바닷속에 미생물 정도들이 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해볼 수 있는 되게 흥미로운 발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그 좀 흥미 위주의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외계 지적 생명체가 과연 존재할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티 프로그램도 있었고 네. 말씀하신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서너 개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다 이제 뭐 찾은 건 하나도 없죠. 그래도 이 넓고 넓은 우주에 이 많은 별들 옆에 이 많은 행성들 중에 우리 같은 지적 생명체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요? 아, 그쵸. 이게 사실 천문학자들도 다 갈리는 이야기인데, 일단 저는 좀 낙관론에 가까운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기는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가 일단 너무 대책 없이 넓으니까 네. 당연히 이 넓은 우주 어딘가에 지구에서 벌어진 비슷한 생명의 진화와 문명의 발전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똑같이 우주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설령 어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발견한다거나 직접 방문한다거나 하는 건 또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좋아하는, 제가 만든 표현인데, 우주가 굉장히 거대하다는 건 어딘가 생명체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하게 하는 기대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하지만 너무 거대해서 그들을 발견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포기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일부 천문학자들은 어떤 주장을 하기도 하냐면, 우리 지구를 봤을 때 지구가 지금까지 한 46억 년 살았는데 그 중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기까지 거의 뭐 3, 40억 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고, 그제서야 이제 인류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가 고생대 생물학이 시작한 8억 년 네. 전인가 그러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한 행성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기에 적합한 조건이 갖추어져도 거기에서 생명체가 출현하고 충분히 진화하기까지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3, 40억 년은 걸린다고 그쵸. 봐야죠. 근데 지금 우주의 나이가 겨우 130억 년이라는 거예요. 겨우. 네. 그러니까 130억 년 정도 이제 갓 지나고 있는데, 한 행성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이렇게 번성하기까지 한 3, 40억 년 걸리는 거라고 치면, 그럼 5세대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명체가 빈번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을까라고 기대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 고정관념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극단적으로 갈리는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걸 계산해 보면 없을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건 이제 드레이크 방정식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변수를 뭐 8개인가 9개인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지금 이제 우주문제에서 다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다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 많은 변수들의 값을 다 집어넣어 보면, 네. 근데 우리 나름의 상식으로 집어넣어 보면 어쩌면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뭐 10, 20 정도로도 낮아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드레이크 방정식도 되게 많이 인용이 되는 개념인데, 잘 아시겠지만 어떤 수학적인 정확한 값을 주는 목적은 전혀 없죠. 아니고요. 이렇게 저렇게 네.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냥 우리 생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것 중에 하나가, 이 드레이크 방정식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행성은 무조건 태양 같은 별 주변을 돌고 있는 형태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드레이크 방정식의 첫 번째 항도 우리 은하에서 태어나는 별의 개수로 네, 그렇죠. 출발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별이 얼마나 있는지, 그 주변의 행성이 얼마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데, 지금 우리가 발견한 거를 보면은 오히려 행성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별 곁을 돌고 있는 지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별 없이 홀로 그냥 우주 공간을 떠도는 떠돌이 행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게 혹시 암흑물질 아닐까요? 실제로 그런 떠돌이 행성 같은 어둠 속의 천체들이 암흑 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굉장히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관측된 양을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암흑 물질의 전체 2%도 못 채우거든요. 얼마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심을 잡아주는 항성 없이 그냥 혼자 둥둥 떠다니는 행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야, 그러면 운 나쁘면 그런 거 우리가 탁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그런 충돌의 걱정은 딱히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 그 별과 별 사이 또는 별과 행성들 사이 그 거리가 별 자체, 행성 자체 크기에 비해서 너무 멀기 때문에 사실 스쳐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직접 부딪히는 건 정말 드문 케이스일 겁니다. 그렇구나. 자, 우주미아가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까요? 네.
이제 박사님 보내드릴 시간이 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궁금한 겁니다. 우리 때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우주과학자가 조경철 박사님이라고 아폴로 박사님이 네, 계셨어요. 네. 그분 있고 난 이후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유명한 천문과학자를 제가 보는 것 같아요. 물론 네. 더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이번에 저기 뭐죠? 그 학교의 교수님이시겠다. 네. 저기 반론을 제기했던 게 있었죠. 이영욱 교수님. 예, 이영욱 교수님 네, 같은 그런 학계에서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네. 대중적으로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천문학자를 이제 처음 저는 봤고 그래서 예. 굉장히 재밌게 이제 방송을 많이 보고 있는데 앞으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좀 더 대중과 호흡을 많이 하는 과학 칼럼니스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지금 포닥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학계에 대한 욕심도 아직 접지 않고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본인의 진로 설정, 미래 계획 같은 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너무 거창한 질문일 것 같은데 그냥 제 욕심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과학 대중화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있었고 학부 때부터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해왔었어요. 근데 하면서 제가 좀 우울한 감정이 들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왜요? 어떤 이유였냐면 제가 뭐 열심히 어디 무대에 가서 강연을 한다거나 유튜브 콘텐츠를 찍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저를 되게 대단하게 느껴주시고 되게 재밌어 해주시니까 즐겁죠. 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신나게 떠들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은 제 발견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저보다 더 위대한 다른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그쵸. 그냥 제 입을 빌려서 이야기를 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 어떤 감정과 비슷하다고 좀 혼자 생각을 했냐면 약간 이런 거죠. 어렸을 때는 나도 뭐 크리스토퍼 놀란 아니면 봉준호 같은 위대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는데 자라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혔고 지금은 그냥 뭐 영화 배급사에서 일을 하는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다른 유명한 대가들의 작품을 소개해주는 정도의 일에 만족하고 있는 거기서 오는 약간의 공허함 같은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궁극적인 목적은 아직은 이건 물론 욕심이지만 남들의 발견만 앵무새처럼 전달해주는 그런 전달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칼세이건처럼 아니면 파인만처럼 본인이 했던 진짜 자신의 발견을 대중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중과학자가 되면 정말 꿈만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욕심이지만 연구와 대중활동 두 가지를 다 놓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정말 부럽습니다. 본인이 어릴 때 꼭 꿈꾸었던 일을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고 그러면서 학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도 유지해 나가면서 대중과의 호흡을 게을리하지 않는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박사님 바쁘시니까 자주 모시지 못하긴 하겠지만 꼭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나오셔서 네. 여러 대중들에게 이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웅배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날마다 우주 한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용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가장 그 최신의 지gen의 사진, 그다음 우주에 대한 사진, 각각을 한 장씩을 올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붙이는. 그래서 하루에 우주를 한 조각씩 띄워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지적 영역의 확장 이런 것들이 훨씬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0분에게 지웅배 박사님이 쓰신 날마다 우주 한 조각 이 책을 20분에게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더해서 이 책을 받으신 분 20분 중에서 책을 읽고 이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독후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아직까지 구경 못 해본 우주먼지 현자타임스에서 만든 우주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우산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신청하시고 잘 읽으시고 독후감 남겨주시면 우산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착순으로 20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을 기회로 해서 혹시 천문학에서 전혀 무관심했다면 좀 관심을 갖고 천문학이 왜 우리의 삶에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는 학문인지
그런 것도 한번 관심 갖고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지용배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